자, 2주 만에 글쓰기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 참여자 그 사정으로 인해서 사정 때문에 방송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너무 큰데 잠깐만요. 얘기해봐요. 여보세요? 음성 변조 왜 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서 뭘 지금 한다고 그래요. 빨리 빨리. 네. 네. 그 슈리성 돌담길 위에 서서 오키나와를 바라보다. 제목은 어디서 뺏겼어요? 그러게 어디서 보고 들은 것 같은데. 응. 난 2019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문단 첨시할 때 2칸 띄어요. 2칸. 네, 잠깐 띄었어. 한 칸 띄었는데. 아, 한칸 띄었네. 19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오키나와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 오키나와라는 곳에 나라는 존재, 너라는 친구, 아, 양파라는 고양이. 어우, 십덕 같다. 어우. 오키나와라는 곳에 그냥 오키나와에 그러면 안 돼? 네, 그게 밑에 오키나와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하는 게 있어서. 오키나와가 뭔지 모른다고? 네, 뇌세포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글을 이 양파 사람 모를 수도 있어. 중에는. 너 몰라. 양파 너 뇌 없었구나. 오키나와는 내가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으며 그만큼 이번 여행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글로써 소회를 남기고 싶다. 지난번 방송 이후로 혹시 30살 정도 먹었어요? 더 먹었어요? 아니야, 여기 늙은이 같지? 그리?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서 오키나와의 역사와 오키나와인의 정체성에 관해 쓴 글을 많이 읽었다. 내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느낀 건 그 역사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었다. 역사가 너무 슬퍼서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았다. 따라서 내가 이번 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경험과 오키나와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해 읽은 자료를 종합해 이번 글을 쓰려고 한다. 동희씨 안녕하세요. 먼저 오키나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작은 현이다.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큐슈 본섬의 제일 남쪽에서도 무려 685km나 떨어져 있으며 생각보다 멀진 않네. 그런가? 생각보다 멀진 않네. 난 훨씬 멀리 있다고 하긴 생각했는데. 또 규슈 남쪽 끝까지 가는 거리나 대만까지 가는 거리나 비슷비슷하다. 오키나와는 이렇게 남쪽에 치우쳐진 탓에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기후와 식생을 보인다. 한겨울에도 17도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기후와 에메랄드빛 바다처럼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일본인이 자주 찾는 일본 국내 휴양지이다. 일본 국내 아니면서 씹새끼들이 원숭이 새끼들. 아무튼 이 씨발놈들은 됐습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끝도 없죠. 자, 그러나 오키나와가 일본이었을 때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다 합해도 100년이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국이라는 국가였다. 유구예요, 유구. 유구라고, 유구. 아니 그거 아니 그러면 아니 유영주 씨는 형주 씨는 지금 그러면은 그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얘기할 때 조센이라고 할까요? 조센쿡이라는 국가였다. 이제라 할까요? 아니 그러면 씨발 유구라고 읽으면 되잖아. 아니 조선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식대로 읽는데 그건 일본어 지명이니까 일본어로 읽잖아요. 유구는 일본어 아니거든. 일본어로 잘한 건데. 유구 일본어 아니라고 유구 한자라고 한자. 아니요. 아니면 그러면 아예 그 나라 말로 읽든지 그 나라 토착어로 읽든지. 옛날에 유치였는데 그거 일본어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우리가 읽으면 유구라고. 자, 음, 여기서 오키나와란 오키나와 본섬을 포함하여 다수의 그 주변 섬을 시료 지배하는 정부를 말한다.
조선과 일본이 다른 나라이듯 류큐도 일본과 다른 국가였다. 오키나와가 처음 일본에 속하게 된 때는 1872년이다. 명치 천황이 류큐국을 강제로 가고심 씨발 메이지 천황이 씨발 혀가 일본어에 오염되는 것 같아. 류큐국을 강제로 가고시마 현 류큐번으로 격화시켰다. 혀는 띄우고 번은 왜 붙였지? 음, 그게 뭐 그러게요. 띄우고 붙이는 건 좋은데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일관성 있게. 어차피 현하고 번다 둘 다 지명 가리키는 말이잖아. 아니면 행정기구나. 네, 그지? 네. 게다가 메이지 정부는 음, 메이지 정부는 1879년 류큐 처분을 내려 왜 류군을 류큐라고 읽으면서 처분은 왜 씨발 그냥 한국어로 읽어? 왜? 이것도 그냥 일본어로 아니, 읽지. 저분은 우리말에도 있는 거잖아요. 내려 왜 황허강이지라는 놈들처럼 그지? 류큐 왕국을 음, 멸망시키고 오키나와현이라는 일본의 일개현으로 복속지었으며 류큐의 마지막 왕 쇼타이 왕을 불모 삼아 도쿄로 이주시켰다. 물론 1609년에 당시 규슈 남부를 지배하였던 사츠마번이 류큐를 침략했었고 류큐는 전쟁에서 참패하였다. 따라서 류큐는 본선 바로 위에 있던 영토인 요론섬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 섬을 줄줄이 사츠마번에 할양했으며 중국 황제에게만 조공을 바치는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에 잠시 벗겨나가 사츠마와 중국 양쪽에 이중 조공을 하게 되었다. 왜 사츠마인데 왜 중국은 또 왜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이에요? 존나 일관성 없네. 음, 그렇게 17세기 이후로 음. 사츠마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았었지만 어떻게든 류큐국은 1872년까지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다. 이거는 내가 그냥 글 내용하고 별개로 그냥 궁금한 건데 네, 내 그 일본서기 작업하면서도 늘 궁금한 건데 네, 뭐 살마를 보고 이제 사츠마 이렇게 일본어로 읽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쪽에서 그렇게 네. 읽는 말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번은 왜 그냥 한자로 번이라고 읽어요? 그러게요. 일본어는 어떻게 읽지 저거? 한? 번 그러니까 한, 한이라고 읽는다고? 네. 그럼 사츠마 한이라 읽지 왜 사츠마 번이라고 읽어요? 그럼 행정구역은 고유명사가 아니라서? 아 고유명사는 그럼 일본어 발음으로 읽고 행정구역은 네, 우리 도금으로 읽는다. 네. 그러면 씨발 니혼국이라 그러지 왜 니혼 일본국이라 그래? 아니, 왜 일본이나 이렇게 왜 이렇게 중국 씨발 같은 국명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우리식으로 읽는 게, 없어? 아니, 우리식으로 읽는 게 이게 건식적으로 굳어졌잖아요. 왜 씨발 1900년 전까지는 우리도 살마 그랬어. 살마번 그랬다고. 아니, 현대 한국어에서. 아, 아 이거 왜 진짜. 쓸라 그러면 씨발 다 쓰든지 아니면 안 쓸라 그러면 아예 안 쓰든지 그게 뭐야 그게. 달마님은 자꾸 그러니까 다 나가서 한 명 됐잖아요. 한 명 보든 말든 뭐 씨발 아무도 안 보든 그건 난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좀 일관성 있게 사 일관성 있게. 네. 그렇게 17세기 이후로 사츠모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았었지만 어쨌건 류큐국은 1872년까지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다. 그렇게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현대에 들어서도 오키나와는 한동안 일본이 아니었다. 일본이 미국에 패망한 이후 일본과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 식민지들은 미군정이 통치하였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3년 만인 1948년도에 미군정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오키나와는 미군정 통치가 1972년까지 약 30년 정도 같은 말은 띄어야 돼요. 띄어쓰기 음, 하라고 지속되었다. 네. 오키나와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꽤 좋은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오키나와는 예로부터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또한 현대 관점에서 봐도 오키나와는 베트남, 대만, 한반도, 상해, 일본 저봐 씨발 또 상해는 상해라고 읽었네. 왜 음, 고유명사는 또 그 현지 발음을 읽는다는 그 유형주의 원칙이 있지 않았어요? 상하이라 읽어야지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대만도 그렇네. 타이완 그래야지. 그럼, 일본도 여기 있네.
니혼 하시는 니혼. 씨발 그 좀 일관성 있게 하려 그러면 하고 안 하려 그러면 하지 말고. 자, 일본, 필리핀, 괌 등 동아시아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의 한가운데 있다. 마치 콤파스로 원을 그리고 난 후 콤파스 자국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다. 콤파스 보통 요즘 컴퍼스라 그러지 않아요? 네? 80년대에서 왔어요. 혹시 그때는 아직 소련이 아직 그 세계는 소련이 살아있나? 아니요.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킨 이후에도 이곳을 탐냈다. 쇼와 히로히토 역시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넘기는 대신 자신을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차라리 미국령이 됐으면 그게 나았을 보려 했다. 괌처럼. 그죠. 음. 이렇게 오키나와는 강대국들에 의해 거래되었고 의회 이런 피동 표현은 가끔 쓰지 마세요. 네.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통해 이것도 반환 협정도 일본어로 읽지 왜? 반환될 때까지는 류큐 열도 미국 군정부와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가 현재 오키나와 현 전체를 1972년까지 통치하였다. 따라서 오키나와가 안녕하세요. 역사상으로 일본이었던 기간은 1872년부터 1945년까지 또 1972년부터 현재까지 100년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탓에 왜? 아니요. 책 읽기가 아니라 오늘은 글 써오면은 글을 첨삭이라 그럴까 아무튼 글 쓰는 걸 지도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화요일날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주 건너뛰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2주 만에 하는 겁니다. 글쓰기 첫걸음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제게.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탓에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왜 그래요? 왜? 지나지 않는다. 어디 왜? 지나지 않다 왜? 그거 일본식 표현인데요. 뭐 일본어로 쓰고 읽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러네. 이런 역사적인 배경 탓에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리성이다. 슈리성은 우리나라의 경복궁처럼 요큐 왕조의 주된 궁궐이었다. 왕조도 왜 일본어로 읽지 왜? 음. 슈리성은 빨갛다. 성은 또 성으로 읽네. 다 아,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씨발 수리도 그럼 슈리도 수리라고 읽으면 되지. 머리 네, 숫자에 뭐 쓰는 거 슈리는 아니야? 고유명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고. 중국의 영향을 또 받아 빨간색이 애군을 물리치고 왕의 권위를 드높인다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슈리성 정전 입구에는 위와 같은 용 벽화가 있다. 용의 발톱을 세보면 4개인데 당시 황제는 발톱이 5개, 조선 등 왕국의 임금은 발톱이 4개인 용을 정전이나 관복의 흉배에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것은 류큐 왕국이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국가만의 지도자만이 황제가 될 수 있었고 대륙을 차지하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왕이었다. 그리고 황제와 국왕 사이에는 마치 형과 동생 같은 위계 질서가 있었다.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가급적이면 써서 제대로 알고 쓰든지 아니면은 최대한 역사적 사실을 막, 배제하고 쓰든지 하세요. 그거 전공 시간에 배운 건데요. 누가 가르쳤는데요, 그거? 중국 외교 정책님, 네 무슨 과인데요? 정치외교학과. 사학관이잖아요. 네. 정외과 새끼들이 어, 무슨 역사를 알겠어요? 어, 자, 그 교수님 맨날 교재에 써 있었는데.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잖아. 그 한계가 있어. 왕은 음.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의를 보였으며 황제는 그런 왕을 굽어 살폈다. 지금 저분이 사학과라고. 오, 음. 형 안녕하세요. 오호, 아무튼 제국국. 아무튼 자, 응, 맞아. 왕은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을 보였으며 황제는 그런 왕을 굽어 살폈다. 고립된 섬나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립된 섬나라 일본이 아니라 미개한 섬나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질서에 참여하고 있었다. 류큐가 일본과 가장 달랐던 점이 이 점이다. 류큐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질서에 참여하여 국가들 간에라는 말은 띄워야겠죠. 네. 국가들 사이에 그런 말이니까 질서에 참여하여
중국식이 유교회법을 따르고 조공을 마치는 국가였다. 또한 류큐왕의 관복과 신하들의 예복은 사뭇 다르다. 류큐왕은 관복으로서 면류관과 비슷한 모자를 쓰고 철제 대를 둘렀다. 왕은 유교국가의 관복과 가까운 형태의 관복을 입은 반면 신하들은 일본 기모노와 가까운 류큐 전통 의상 우치나 스가이를 입었다. 아니요, 그 홍익씨 집안 어른 얘기 안 나옵니다. 홍익씨 집안 어른은 저기 그 평양 가서 찾아보세요. 평양 가서 옛날에 그 반란 일으킨 분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홍 장군님 계십니다. 자, 슈리성은 가서 보면 오래된 궁궐처럼 보이지 않는다. 건물이나 벽화, 돌담들조차 다 비교적 새 것이다. 본디 슈리성은 오키나와 전투 때 전부 소실되었다. 맞아요. 그때 박살 났거든요. 오키나와 전투는 2차 대전 당시 이미 폐색이 짙은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전쟁은 1945년 4월부터 무려 81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때는 전투라고 쓰는 게 맞지. 맞아요. 전투. 전투. 전투하고 전쟁은 뭐가 다른지 알죠? 네. 네. 미군과 일본군이 슈리성에서 공선전할 탓에 성 전체가 소실되었다. 현재 슈리성은 1892년에 오키나와 반환 20주년 기념으로 일본 정부가 신축해 준 것이다. 아, 일본 정부가 하사해 주신 것이구나. 슈리성의 막, 류큐 문화의 중심점이자 슬픈 역사인 이유가 여기 있다. 슈리성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류큐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스럽기도 하고 중국스럽기도 하지만 둘 중 어느 곳과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홍희씨 선조님 그거요. 그 홍경래 홍장군님 서북 인민들의 기상. 지금은 김일성, 김정은이 이제 이어받아 있죠. 자, 1900 잠깐 어디까지 읽었노? 류큐 왕국이 있었을 때는 왕이 사는 화려한 궁궐이었다. 류큐국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한동안 일본 정부 소유의 빈집이 되었다가 일제 패망과 함께 다 허물어졌다. 92년 일본 정부가 수리성을 이제는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재건축해 주었다. 자국 아니면서 씹새끼들이. 근데 우리는 시발 저기 어디야 옛날에 저기 함경북도 아니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 사는 여진족 문화 보고 우리 선조들의 문화 그러지 않잖아. 예를 들면 그거 운막 여진족이 사는 운막 지어놓고 시발 그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 쟤들은 우리랑 다른 족속이다. 근데 아무튼 시발 원숭이 새끼들은 그 사람 흉내 내려고 아유. 근데 뭐지? 그러니까 류큐는 그 일제시대 때 막 자기들이 동화되는 걸 선택했대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나 외놈이 네. 싫은 거야. 알면서 그래. 얘도 일본 정부라서 였네. 니혼 정부라 그러죠 왜? 아니,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는 슈리성을 구경할 때 스탬프 랠리를 열심히 하며 돌아다녔다. 2시간 동안 뛰어야지. 2시간 동안 슈리성 내의 스탬프를 모두 찍었다. 20여 개 뛰어야죠. 개의 그래요? 개가 단위니까 음, 스탬프를 모두 음, 찍으면 기념품 3개를 준다. 그중 하나가 류큐의 새빨간 성이라는 작은 동화책이다. 류큐와 슈리성의 역사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슬프다. 여행 전 조사를 할 때 인터넷으로 책을 먼저 보고 갔기에 이 책을 받고자 2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슈리성을 누비고 다녔지만 내가 갔을 때는 이 책이 다 떨어져 받을 수 없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다. 왕이 슈리성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도 슈리성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마음의 안식처로 남아 있다고. 물론 가라데는 전 모릅니다. 가라데는 그게 뭐 원숭이 몸짓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의 무술인지 전 잘 모릅니다. 전 잘 모릅니다.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까 그 유구가 이제 그 일본에 정복되고 난 이후에 독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이제 동화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그렇진 않았었어요. 90 청일전쟁 전후로 해서 아무튼 계속 청나라에다가 그걸 보냈었었는데 그때 청나라가 그걸 도와줄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한테 개입하는데도 청나라는 그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기 때문에 유구에 개입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원 없이 그냥 유구는 그냥 거기서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시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뭐 내선 이미 동조론? 1900 아니
닥쳐요, 닥쳐요. 자, 안타깝게도 아, 현재 류큐 문화는 슈리성이나 민속촌에만 남아있다. 그니까요. 오키나와는 현으로 격화되어 흡수 합병된 탓에 식민지 시절 문화적 동화가 빨랐다. 아마 20세기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일본식으로 다 동화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여행을 하며 개인적으로 겪은 것도 몇 가지가 있다. 물론 몇몇 붙이세요. 경험이 오키나와인을 네. 전부 다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 문화들을 그대로 흡수한 사례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에서도 연도를 표시할 때 흔하게 2019년 대신 헤이세이 31년을 사용한다. 나는 여행을 하며 운 좋게 성인식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매해 1월 둘째 주 월요일이 성인의 날인데 만 20살이 된 신성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 성년된 사람, 그 일본 하니까 일본식 그렇게 표현이에요. 따옴표로 했어요. 네, 그럼 따옴표로 썼어요. 그럼 일본의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씨발 일본어를 안 읽어요? 이 일본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신세네? 신세네 그릴지 씨발 신세네들이 그 전날 일요일에 비싼 기모노를 빌려 입거나 친구들끼리 하카마를 맞춰 입고 거하게 성인식 행사를 한다. 오키나와의 성인식이지만 유큐 의복을 맞춰 입은 팀을 딱 한 팀밖에 못 보았다. TV에서 80년에 오키나와 성인식을 방송해 주었는데 그때에도 쇼와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다 기모노를 입었다. 다만 그 시절은 본토에 복귀한 직후라 일본과의 문화적 정체성적인 일체감을 좀 더 과시하여서 행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기모노를 입은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일본인이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기를 맞은 사람들이 우길승천기를 축하 플랜카드에 인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문화적 동화는 100년 전에 이미 다 되었지만 정치의식은 아직 100년 전에 다 됐다고? 정치의식은 지금까지는 조금 달랐다. 특히 전쟁을 겪은 후 미군 정기 시절을 살던 어르신들은 본토 일본인들과 많이 다르다. 노년 세대는 많은 분들이 미군 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은 뭐야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인 게 뭔데? 네? 어디야? 어디요? 아, 그거 잘못 썼다. 집중 안 할래요? 아니, 보고 젊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정치의식이나 전쟁에 대한 경각심마저도 동화되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80일 만에 오키나와 원주민이 22만 명 정도 사망했다. 전쟁 전 오키나와 인구가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한 것이다. 본토 새끼들은 씨발 옥쇄한다고 날뛰고 있는데 그 외부 사람들만 이렇게 죽은 거네. 그쵸? 응. 동경이 터졌어야 되는데. 일본군과 일본군이나 미군한테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본의 이간질로 자결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동화된 시간이 짧은 탓에 충성도가 낮아 미군에게 포로로 잡히면 기밀을 다 풀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군은 오키나와에 미군에게 잡히면 남자는 사지가 찢겨 죽고 여자는 강간당한 후 찢겨 죽을 것이다. 그러니 찢어 죽는 거는 자기들이 잘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의 형체를 가진 채로 죽고 싶으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하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참혹하게 죽는 것이 두려워 절벽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 유명한 절벽 만좌모도 이때 이 당시 1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 1만, 좌는 뭔데 안 질렸자야? 네, 모는 뭔데요? 털모. 이거 고유명사지? 아, 맞지? 그 털 못, 그럴걸요? 맞잖아. 그럴걸요? 절벽 이름이잖아. 네. 근데 이건 왜 일본어도 안 읽음? 네.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합시다. 일관성 있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어? 근데 어떤 건 그 나라 발음을 읽었을 때 더 어색한 게 있고 우리말로 읽었을 때 더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그건 네 느낌이죠. 관습자들도. 그건 네 느낌이죠. 네 느낌. 음, 음, 왜 나는 오키나와보다 충승이라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러면 그건 내 쪽이 맞는 건가? 그렇게 읽는 그러니까 사람이 달마님만 거의 그러니까 없는데. 일관성 있게 지금 하라고 일관성 있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1만 명, 3만 명 다 띄워야 됩니다. 만 명, 만 명, 만 명 띄우라고. 만 명, 만 띄우고 명. 음,
지금 오키나와 젊은이들은 일본인 이상 일본 중앙정부의 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일본 교과서는 제국주의 시절을 숨기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전혀 서술하지 않을 뿐더러 외려 그 시절 일본이 아시아를 어떻게 제패했었는지를 자랑하듯이 서술한다. 오키나와인들은 피해자였지만 그 교육을 받고 있다. 오길기가 침략 전쟁기였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일본의 상징이니까 자기들 눈에는 예쁘니까 프린트에서 들고 다니는 것일 것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면 우길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 중 누군가는 조상님이 우길기를 앞세운 일본인한테 직간접적으로 살해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점만은 안타까웠다. 또한 어떤 젊은이들은 Thank you American soldiers, you are great, graceful with you 라고 쓴 커다란 플랜카드를 들고 다녔는데 뉴스에서 본 해노코 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서 휠체어 타고 허리도 굽은 어르신들이 미군 기지 확장을 막고자 불철주야 집회라는 것과 상당히 대조되었다. 한편 오키나와인들이 정치적인 의식마저 동화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간극도 커지고 있다. 저번 학기에 철학과의 수업을 한 과목 들었다. 그 수업은 같은 인문대학의 이런 인문학과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었다. 그 철학 수업 이전 시간이 일본의 사회지리 수업이었다. 수업 자료를 늘 주워서 읽었는데 왜 네가 친일 팔아서? 어느 날은 아주 흥미로운 오키나와인의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읽었다. 원자료를 찾지 못해 아쉽지만 대학에서 전공 수업에 쓰이는 자료이니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담보할 부채요. 담보할 부치고 수는 이하죠. 그리고 대학에서 쓰는 자료라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반환 직후인 아까 그것처럼. 1975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09년까지 매해 오키나와인의 의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그 자료에는 정비례하는 곡선이 하나, 반비례하는 곡선이 하나 있는 그래프가 두 개 있다. 두 개가 있었다. 첫 번째 문항은 당신은 일본인인가? 라는 설문이었다. 1975년에는 단 20%만이 그렇다. 약 70%가 아니다 라고 한 반면 그쵸, 왜냐하면 질문이 당신은 원숭이인가? 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요. 두 번째 문항은 본토인들은 오키나와인을 이해하는가였다. 두 살문의 그래프 모양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반대 붙입니다. 70년대는 이해한다가 70%였던 반면 2009년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가 70%였다. 시간이 갈수록 오키나와인은 일본에 동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본토인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었다. 나는 역설적이게도 동화와 간극의 원인이 같다고 생각한다. 둘 다 우경화이다. 젊은이들은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우경화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흡수한다. 또한 중국의 성장이 오키나와 젊은이들의 친우경화 현상에 기름을 끼얹는 중인데 류큐국으로 독립하고 싶어도 동중국해에서 제왕적인 패권을 가진 중국의 영향력이 오키나와에도 커질 것을 생각하면 일본에 남아있고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현 상태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이럴 때는 동중국해란 표현보다는 남해란 표현을 네. 씁시다. 남해. 남해요? 네, 어디 남해? 우리 남해죠. 그거보다 좀 더 남쪽이잖아요. 많이 남쪽. 마무리는 어때요? 걔들도 일본에 그러는데. 간극 역시 일본에서 우익 정치인들이 득세하면서 커지고 있다. 우익 정치인들은 오키나와를 반식민지쯤 취급하면서 미군 부대 확장 이전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오키나와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일본 전체의 안보를 위해 너희가 희생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상명하달식으로 통보한다. 상명하달식은 붙여야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런 중앙정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며 회의감을 느끼고 본토인과 오키나와인은 다르다라는 좌괴감에 빠지게 된다.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작은 현이다. 상당히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1년 내내 따뜻하고 풍경과 식생이 이국적이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국내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오키나와는 과거에는 류큐국이라는 일본과 별개의 국가였다. 1872년 한다요 안녕하세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 일본이 되었다. 45년 일제 패망 이후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가 모두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3년 만에 띄웁니다.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오키나와는 72년까지 미군정기가 지속되었다. 미군정기 이후에는 일본에 반환되었다. 나는 오키나와에 여행을 다녀왔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결론이야, 그게. 결론은 이제 이걸 정리한 거야. 네, 내가 정 요약.
내가 정리하고 요약하라 그랬지 똑같은 말을 줄줄 쓰라 그랬어? 아이 그 요약이든 아니에요. 요약은 일본 똑같은 말 아닌데. 요약은 일본어로 어떻게 읽지? 요약학? 다음부터는 요약후 하지 마세요. 요약하세요. 요약후 하지 말고. 아니,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군정 계속되었다. 음, 미군정기 이후에는 일본에 반환되었다. 나는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왔다. 오키나와에 가면 슈리성이란 궁궐이 있다. 현재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이자 오키나와 관광의 필수 울수가 되었는데 슈리성은 류큐왕국의 왕성이었다. 이 슈리성은 아 오키나와의 슬픈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오키나와의 문화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오키나와 시민들은 식민지 중에서 가장 힘이 없었던 탓에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홍윤씨 지금 보고 계세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현재는 식민지배 가해자 일본의 국민이 되어 나름 강대국 국민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조선이나 만주국 같은 경우 앞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네, 결론 부분인데 홍윤 네. 씨한테 얘기하는 거임. 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결론 부분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이제 요약 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조선이나 만주국 같은 경우 그래도 큰 식민지였던지라 한 국가를 일제가 총독을 보내 통치하는 방식이었기에 그래도 개별 국가로서 독립할 수 있었지만 만주국이 그렇게 됐다고? 아니요, 만주군 중국이 됐죠. 근데 개별 국가로서 독립했다고 쓸 수 있는 거야? 중국에 일부가 됐으니까 중국으로 독립했잖아요. 그 계속 일본에 남아 있는 건 그리고 아니에요. 만주국은 우리가 보통 식민지라 그러지 않고 괴뢰국이라 얘기해요. 괴뢰국. 조금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초라 그러지 말고 시발 똑바로 불불에 쓰세요. 그러니까 내선 뭐지? 일체에 만주국은 안 들어간다고. 진짜요? 안 들어가지. 내선은 조선하고 외놈, 조선하고 원숭이를 의미하는 거야. 네.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조선인이 됐다 그런 말이라고 걔들은. 네, 오키나와에도 근데 근데 만주놈들은 그 네.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걔들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독립적인 괴력으로 남았지. 아 반 음, 정치적으로 이제 종속된 괴력으로 남았지. 그 당시에 흡수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식민지라고 하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세워서 그걸 일본이 사실상 지배한 거죠. 그래, 그게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선은 근데 별도의 음, 정부가 없었잖아. 자, 그러니까 만주나 조선이랑 그러니까 루키가 다른 게 루키 아니, 알았어, 진정이 넘어가. 음, 예, 자, 국가 독립 루키가 좀 더 많이 종속됐다는 걸. 알았어. 자, 아까 음, 얘기했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학술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배제합시다. 알겠죠? 네, 네. 아니 조선에 임시정부 같은 게 있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우리가 괴뢰국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괴뢰국으로 삼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조선을 총독을 줘서 직접 식민 통치했으니까. 근데 만주국은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괴뢰국으로서 지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에서 그런 말이라고. 자, 아무튼 오키나와는 식민 중에서 급이 낮아 일개연으로 완전히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정체성적으로도 그만큼 동화가 빨랐다. 류크의 문화는 이제 수리성이나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다. 또한 오키나와인들이 정치적 의식만큼은 그나마 본토인들과는 달랐는데 젊은이들은 그마저 동화되고 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본토인들과의 간극이나 괴리만큼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오키나와가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오키나와와 오키나와인들이 숙면처럼 짊어져야 할 짐인 듯하다. 홍윤 씨 이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의 요약후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네 저 양반. 어 일단 이거는 여행기가 아니야. 맞아요. 일단 이거는 여행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글은 여행기가 아니에요. 음, 여행기는 이런 글이 아니에요. 음, 인스타그램에 애새끼들이 쓰는 것처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짱 아니면 뭐 재밌는 거 봤쩡 그러면서 아니면 누구누구랑 원나잇 했쩡 이런 게 이제 여행기라고. 이거는 여행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키나와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도 사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개괄적인 역사와 그리고 오키나와인들하고 일본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설명한 글이지 요글은 여행기가 아니에요. 여행에서 소재를 잡아서 뭐, 그 여행에서 소재를 잡은 건 알겠는데 이건 여행기가 네,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소재를 잡아서 그런 결합시키고 싶었어요. 잡지에서 연재하는 여행기하고 비슷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잡지에서 여행하는 연재하는 여행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독립적인 글로서 여행기라고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행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요 글을 우리가 여행기라 그런다 그러면 예를 네. 들면 요거하고 비슷한 분량의 예를 들면 먹방 그다음 뭐 또 뭐냐 먹방 그다음 뭐 관광지 아니면 그다음 뭐 원나잇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면 5편 6편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연작으로서 음, 여행기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네, 여행기 말고 애초에 칼럼?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요. 그럼 네가 여행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여행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지. 여행기라면서요. 그 여행에서 소재를 잡아서 확장해 간다고 서론에 썼잖아요. 이 파일 이름이 뭔지 알아? 이 파일 이름이. 아, 파일, 이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을 뭐냐면 대충 썼죠.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 여행 갔다 와서 쓸 거니까. 오키나와 기행문이네. 오키나와 기행문 2. 어. 네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 파일 이름 쉽게 썼는데 그 내용을 봐요. 서문에 이미 그러니까 기행문이 결합했으면 아니잖아.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행문 아니라고. 그게 기행문 아니네. 네, 저 의도한 게 기행문이 아니라고요. 의도한 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기행문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결론이 앞의 내용에 비해서 되게 별로입니다. 이거는 요약이 아니라 요약후입니다. 요약후.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쭉 적는다고 해서 그게 네. 어떤 글의 결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앞에 이제 쭉 얘기한 거를 마지막 문단에 갑자기 이렇게 그냥 쭉 그냥 한 문장씩 뺏겼어요. 한 문단에 한 문장 한 문단에 위에 한 문단에 예를 들면 밑에 한 문장씩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뺏겨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작은 현이다. 남쪽에 있다. 따뜻하고 이국적이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한테 국내 휴양지다. 옛날엔 유구국이었다. 그 다음 72년에 식민지 받았다. 뭐 일본이 되었다. 그 다음 미군정이 지배를 받았다. 뭐 등등등등 수리성 나오고 쭉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적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결론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결국에는 뭔가 단일한 명제를 이끌어내야 그게 결론인 거지. 그냥 앞에 문단에서 한 음, 문장씩 그렇게 떼어서 쭉 나열한다고 그게 결론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요약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요약이면은 그건 결론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그냥 요약후지, 요약후. 외놈들이 좋아하고 십덕들이 좋아하는 요약후죠. 그죠? 근데 이걸 하면서 글 쓰는 법은 감을 많이 잡았는데 이 결론 쓰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네가 쓰다 보면 알겠죠. 아니, 결론 써도 아까 지금까지 써도 얘기했잖아. 안 나오는 거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앞에 얘기한 문장 앞에 얘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네. 내용들에서 뭔가 명제가 나와야 된다고. 이러이러하다. 음, 이 글에서 내가 느낀 것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했다. 여행은 참 좋았다. 오키나와 음식 음, 맛없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네. 아니면은 위에 우경화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은 네. 오키나와의 미래가 걱정된다. 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적든지 뭐 아무튼 뭔가 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역사에 관한 얘기가 쭉 적혀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뭔가 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뭔가 결론이 이끌어내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또 얘기하셨네. 가이드북 서문에서나 볼 법하다. 그래, 그것도 좋은 표현이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네. 번째는 이건 계획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결론이 좋지 않다. 이거는 결론이 아닌 결론쿠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주제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맞아요. 계획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려 그러면 홍희 씨 말처럼 네.
홍희 씨 말처럼 예를 들면 이건 연작 기행문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그렇게 치면은 요거는 오키나와의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서 쓴 글이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를 네. 주로 해서 뭐 간접적인 얘기를 하든지 역사에 대한 얘기는 이것저것 나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 않은 너 네이버 검색 썼을 거 아니야. 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도 지금 글 중간중간에 이제 산발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글 전체에 통일성이 없어요. 글 전체를 묶어주는 말은 그냥 오키나와밖에 없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음. 오키나와, 오키나와. 음. 그 문장 자체나 문장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걸로는 내가 잡을 건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띄어쓰기나 아니면 가끔 이제 피동 표현 나오면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런 게 전부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부생 기준에서는 잘 쓴 글이죠. 왜냐하면 학부생들은 요즘 좆도 못 쓰니까. 그래서 학부생 기준에서는 잘 쓴 글이지만은 그래도 완결된 글로서 이게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음. 이해하겠죠? 네. 난 네가 기행문 쓴다기를 이래 난 네가 뭘 먹고 그 다음에 뭘 이런 얘기는 공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부 그냥 역사에 관한 얘기라서 일단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역사에 대한 글을 썼다길래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됐고 세 번째는 왜 일본이라 안 그러고 왜 니혼이라 안 그러고 일본어를 읽는지 난 잘 모르겠고 일관성 있게 하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번째는 글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 뭐 엄청 수작이라고 난 얘기는 못 하겠다. 글을 전 글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도 지금 아마 느끼시는 것처럼 아마 매끄럽게 읽히실 거예요. 그냥 매끄럽게 그냥 읽는 건 매끄럽게 읽힐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이 괜찮거든. 문장이 나쁘진 않거든. 근데 예, 애초에 그러니까 봐요. 쓰려고 했던 게, 초반에 봤을 때는 음, 오키나와 역사 소개 글인가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애초에 쓰려고 했던 거 뭐? 그러니까 그 여행 갔다 온 걸 소재로만 잡아서 그쪽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주제가 일관돼야 되지. 주제가 일관되지가 않잖아. 음, 예, 오늘은 글 지도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주제가 그렇게 일관되지가 일관되지 않은 게 않지. 제일 나쁜 점이에요. 결론은 뭐 이제 뭐 지금 당장 글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일 이 글에서 나쁘고 그 다음에 제일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관성 없이 글 내용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지 양파야? 음, 어떻게, 그래 양파야. 그냥 어떻게 일관되지 않죠. 양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써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역사에 대해서 음, 쓰려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만 쓰고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쓰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만 쓰고 아니면은 모든 내용을 골고루 배치하든지 왜냐하면은 기행문이라고 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면 7, 80%고 나머지 20%가 글 전체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고. 그지 양파야? 그래. 양파 일본 원숭이 싫어. 잘했어. 성고양이들 싫어. 성고양이들 이해 안 돼. 그치. 그래,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기행문으로 쓰든지 지금 정현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여행을 따라 가신 대로 거기 대해서 따와서 쓰거나 어 아니면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각자고 쓰든지 음, 주제를 통일하라고. 이해가 안 됨? 야, 돼요 안 돼요? 돼야.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음,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수리성을 근데, 형파 왜? 아니, 글, 형파는 글 이렇게 안 쓸 거야. 형파 말 이 잘해. 글을 처음부터 다 쓰면 음 이 글이 적어도 슈리성에 대한 글은 아니라는 건 파악하셨을 텐데요. 근데 씨발 슈리성에 대한 얘기 왜 나오냐고 그러면
줄일성을 그러니까 처음에 소재로 잡아서 그걸 풀어가고 싶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요. 일관된 주제라는 게 필요하다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못 여행 가서 썼지. 봤던 걸 잡아서 못 썼지. 풀어가려고 못 했는데 썼다니까. 그지 양파야. 그냥 그렇게 말 많이 해요. 못 쓴 거 못 쓴 거야 그지. 그 석고대지 하시고 그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양파한테 그지 양파야. 양파 화났어. 갑자기 이렇게 대답 잘해요. 양파 못 쓴 글 보면 화났어. 양파 주인이 그래도 식자인데 그지. 음. 내가 식자라고 새끼야. 네가 식자인 건 아니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일관성 있게 글을 쓰시고 주제를 그리고 표현도 일관성 있게 통일하시고 네, 그리고 결론 쓰는 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글 내용을 종합해서 뭔가 진짜로 하나의 명제가 나와야 돼요. 몇 개의 네, 명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오키나와인이 불쌍하다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까 지금 가쭈 소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키나와 사람들이 점점 일본에 동화돼 가는 것이 안타깝다. 예를 들면 이런 네. 식의 주제라는 게 뭔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 씨발 글 내용 전체가 통일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결론 맨 마지막에 그냥 씨발 나왔잖아요. 한 문장씩 그냥 떼서 쓴 거잖아. 결론이 그건 인정. 요약후라고 요약후 그냥. 그건 인정. 그지 황교익처럼 그지 어떻게? 양파야. 네, 황교익 결론을 싫어. 어떻게 쓴지 아직도 결론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뭐 설탕 좋아. 설탕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전체적인 문장, 전체적인 글의 하나의 주제를 가리켜야 되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그게 결론. 반대로 얘기하면 글이라는 건 네가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몇 가지 주장을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를 쭉 쓰는 거라고. 원래 주장이라는 건 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근거가 앞에 이제 본론이나 서론에 쭉 나와야 되는 거죠. 음, 이해하겠죠, 그죠? 네. 네,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됐을 때 어떻게 됐지? 봐요,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안 나왔어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결론을. 음, 네. 궁금한 게 뭔데요? 음, 글 종류는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이 방송에서 제가 공정하고 그리고 제가 도움되게 무엇보다도 받으려 그러면 가급적이면 문학적이지 않은 글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문학적인 글, 예를 들면 뭐 소설이나 그런 걸 써온다고 내가 그걸 지도해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학적이지 않은 뭐 수능 치는 새끼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비문학적인 글을 갖고 와야 제가 제대로 봐드릴 수 있죠. 양파, 일본 만세 어때? 족가라 그래. 알았어. 빨리 가. 양파는 무리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일본 만세는 족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더할 말씀 없습니다. 아무튼 오키나와 잘 갔다 오셨으니까 됐고, 자 연결 끊도록 하죠. 수고했음. 땡. 마지막으로는 만글 말 같은 거 음, 없어요? 다음엔 뭐 쓰지? 끊어요. 아까 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 그러면 결론이라는 거는 글 전체 글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족가라 라는 말 하고 싶다 그러면 왜 니들이 족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에다 쭉 써야 되는 거지. 사실은 결론을 마지막에 적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건 결론인 거죠.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글을 쓰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을 위해서 전체적인 글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게 요거처럼 그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문단에서 한 문장씩 떼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문단에서 한 문장씩 떼오는 건 그렇다 치고 요약 후는 그렇다 치고 그 요약이
한 개의 명제 아니면 두 개의 명제 정도, 두 개 이상의 한 개, 두 개 정도의 명제를 겨냥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이 뭔가 일관성이 없었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통일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키나와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 역사 아니면은 뭐 정치식 요런 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런 지금 몇 장짜리입니까? 4장짜리, 5장짜리 글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 30장짜리 이제 보고서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문돈설문이 필요하든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 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글은 그런 면에서 별로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총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은 10점을 만점이라 치면은 제가 6점에서 7점 정도를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균보다는 잘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줬던 못 쓰기 때문에 평균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7.2, 3점, 4, 7.4 뭐 이 정도 글은 되는데, 근데 좀 더 완결성 있고 좋은 글이 되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글쓰기 첫걸음이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사정이 좀 있어서 제 사정은 아니고 이제 유용 자정 때문에 그 방송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튼 어떻게든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다른 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방송들은요, 글 지도하는 방송들은 이름이 이제 글쓰기 첫걸음이고요. 글쓰기 첫걸음. 근데 사실 구성원들이 이제 첫걸음 단계에서는 다들 벗어난 것 같고요. 글쓰기 첫걸음이고, 유튜브에서 그냥 재생 목록으로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글쓰기 첫걸음 검색하시면 고양이가 아마 그 책 보고 있는 그런 썸네일의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난번 방송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논술이나 아니면은 뭐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한국 시민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